네, 핵심 유학 강의인 농업재해보험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손해평가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농업재해보험법은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손해평가 요령이 있죠. 손해평가 요령은 실제적으로 손해평가사가 손해평가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는지, 절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학 함축돼 있고, 그리고 2차 시험에도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평가 요령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점점 더 많이 출제가 되는 추세예요. 그리고 여기서 공부를 또 많이 하시게 되면 2차 시험에서도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 요령도 처음에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부터 정리를 하고 있죠. 손해평가가 뭔지, 손해평가인은 무엇인지. 손해평가인은 당연히 위촉이라는 게 키워드죠. 키워드. 손해평가는 뭐예요?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거죠. 피해 사실 확인, 평가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평가사, 당연히 자격 시험의 키워드. 보조인은 말 그대로 보조하는 자, 보조하는 자. 그리고 농업재해보험은 농작물, 임산물, 가축 이렇게 돼 있죠. 수산물은 안 들어가 있어요. 농업재해보험에는 딱 요거 세 가지입니다. 수산물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럼 별도로 따로 있어요. 그렇죠? 손해평가사 시험에서는 이쪽은 다루지 않아요. 자, 다음 업무의 개요. 손해평가 업무의 개요.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오죠.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맞추셔야 된다고 봐야 돼요. 손해평가 업무는 몇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가 있다. 피해 사실을 확인을 하고 보험 가액과 손해액을 갖다가 평가를 하고, 평가. 뭐 산정 뭐 이런 거 뭐 없어. 아니, 평가예요. 평가. 평가.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 손해평가 업무는 손해평가인, 평가사, 손해사정사 다 같은 업무. 다 같은 업무입니다. 요거 세 명 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세 명이 손해평가 업무를 세 가지를 하려고 할 때 신분 확인을 해야 된다. 신분 확인. 손해평가인은 재보험 사업자가 위촉을 해서 그 인증을 발급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손해평가 인증. 손해평가사는 시험에 합격을 해서 자격증이 발급이 되죠. 자격증. 손해사정사는 등록증.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구체적으로. 신분을 확인을 해야 된다. 그 세 명은 각각 인증, 자격증, 등록증 세 가지다. 각각 다르죠. 다릅니다. 이게 변경이 돼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참고로 손해평가 요령 이번에 24년도에 다 전면 개정이 됐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다. 손해평가인 위촉. 재보험 사업자가 한다고 그랬죠? 위촉은. 당연히 손해평가 인증을 발급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수를 위촉을 해야 될까요? 그걸 구체적으로 법에다가 나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정 고려죠? 적정 고려. 적정 규모예요. 뭐 얼마를 해라 이런 거는 구체적인 숫자는 나와 있지 않고 적정 규모를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으로 위촉을 해라.
그리고 손해평가 보조인. 손해평가 업무를 보조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운영을 누가 해요? 손해평가사가 합니까? 손해사정사가 합니까? 손해평가인이 합니까? 재보험사업자가 하는 거죠. 또는 이거를 재보험사업 관련된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 위탁받은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손해사정 법인도 있고 비영리 법인도 있다고 그랬죠. 위탁받거나 재보험사업자는 보조인을 운용할 수가 있다. 보조인은. 그렇게 나눠져 있고요. 교육 얘기 자꾸 나오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손해평가를 할 수 있도록 손해평가일은 교육을 해라. 반드시 해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시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실시하여야 한다. 어떤 내용으로? 보험에 관한 어떤 기초 지식, 보험 상품의 내용, 손해평가 방법 등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라. 연 1회라고 그랬죠? 연 1회? 한 번 할 때 4시간 이상 하라고 그랬어요. 정기 교육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 내용들에 관련된 거죠. 손해평가인을 교육을 하기 위해 그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약관에 관련된 내용, 손해평가 절차에 관련된 내용, 현지 조사서에 관련된 내용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교육비는 손해평가인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교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재보험사업자가 위촉을 손해평가인을 위촉을 하죠. 어떨 때 위촉을 취소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해제할 수가 있을까요? 요럴 때 피성년 후견인, 기존에는 이 피한정 후견인까지였었는데 이걸로만 바뀌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은 자,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요거 혼동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이 법, 농업재보험법 30조를 어겼을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년이 경과되면은 되죠. 그렇죠? 근데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위촉을 취소하여야 된다.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위촉을 취소해야 된다. 2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부정한 방법, 거짓으로 업무 기간 중에 한 자 이런 경우는 다 취소를 해야 된다. 취소를. 자, 손해평가인은 위촉 취소가 있고 손해평가사와 마찬가지로 업무 정지를 할 수도 있어요. 업무 정지. 근데 손해평가사는 정부에서 그 역할을 하죠. 자격 취소나 업무 정지 다 정부에서 하는 건데 손해평가인은 누가 해요? 재보험사업자가 합니다. 주체는 재보험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손해평가사는 1년 이하의 업무 정지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손해평가인은 6개월 이하다. 그 차이가 있다. 6개월 이하. 어떨 때요? 요럴 때.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할 때, 여러 가지 처분을 위반할 때, 개인정보 위반 이럴 때에는 다 업무 정지를 할 수가 있다. 업무 정지 6개월 이내로.
손해평가사도 청문을 한다고 그랬죠? 이것도 손해평가사는 청문을 갖다가 정부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누가 해요? 재보험 사업자가 합니다. 예, 청문을 당연히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이 청문을 갖다가 손해평가하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규정이 있을까? 여기 있어요, 실제로. 예, 이게 있습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위촉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그냥 통보한다. 예, 통보한다. 요거는 조금 평가사 청문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죠. 예, 다른. 자, 그렇게 위반 경우 업무 정지를 갖다가 할 수 있고 위촉 해지를 할 수 있고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 있어요. 위촉 해지, 업무 정지 이런 것들.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겠죠. 이런 내용들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반드시 제가 일일이 다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하나씩 보시고 이게 위촉 해지에 해당이 되는지 업무 정지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들 다 구분해서 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은 손해평가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주 실무적인 거죠. 어떻게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시작부터 손해평가를 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손해평가 요령에서 다 절차화했죠. 네. 자, 손해평가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예. 3명 한다고 그랬죠. 3명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3명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각각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반을 구성을 해요. 반. 손해평가 반. 네, 손해평가 반을 구성하게 돼 있어요. 네, 반을. 이 손해평가 반을 구성한 건 누구? 재보험 사업자죠. 네. 재보험 사업자가 실제로 손해평가사 1명, 뭐 손해보조인 2명 이렇게 묶어서 손해평가 반을 구성하게 돼 있어요. 주체는 재보험 사업자다. 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주체는 재보험 사업자예요. 네. 그러면 그 손해평가반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죠. 5인 이내로 하되 반드시 이 중에 1명은 포함이 돼야 된다. 네, 포함이 된다. 셋 중에 1명은 포함하고 5인 이내로 구성을 해라. 아주 중요하죠. 예. 근데 다만 배제되는 자가 있다. 예, 배제되는 자. 이것도 손해평가 요령 개정사항에 추가가 됐죠. 다 요거. 예. 30일 이내 보험가입자 상호평가.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 재조사 이런 것들은 손해평가 구성에서 배제가 돼야 된다.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매우 높아요. 예,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생계를, 이거 기존에 있었던 거죠? 기억니은은. 예,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가입한 보험계약. 예. 안 되죠. 이해관계자는 다 생계와 같이 하는 친족이에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예. 친족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 이렇게 될 수도 친족이에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예, 친족이다.
요 네 가지 반드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차 손해평가 용어에서 나왔죠? 예. 재해보험은 재해에 관련된 보험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재해가 일어나서 손해평가인을 위촉을 해서 거대 재해가 났을 때 막 평가를 하는 건데,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교차해서 손해평가를 해라. 예.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공정하고 객관적, 손해평가는 가장 중요한 것 공정과 객관적이죠. 예. 필요한 경우 그래서 재해보험 가입 규모, 첫 번째 가입 규모, 가입 분포 등을 고려해서 해라. 그래서 교차 손해평가를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교차 손해평가 시 고려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예. 그래서 지역 손해평가인을 선발을 해야 한다. 예, 지역 손해평가인을. 이른 이상 교차 손해평가를 위해서는 예, 지역 손해평가인 선발을 해서 포함시켜야 된다. 한 명 이상. 예. 근데 다만 이것도 별표죠. 별표. 다만. 교차 손해평가는 당연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진짜 너무 많은 거대한 재해가 발생을 해서 인력이 부족이 예상이 된다. 근데 그러면 교차 손해평가는 안 해도 된다. 예, 아니 할 수 있다. 예외 규정은 항상 암기를 하라고 그랬죠. 암기를. 예외 규정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손해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죠. 절차와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손해평가 업무 중에 하나, 피해 사실 확인하는 거 있었죠? 예, 피해 사실 확인하는 거. 예.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나가서 확인을 하라는 거죠. 예. 피해 발생 통지를 할 때는 이 통지를 누가 해요? 재보험사업자가 합니까? 아니죠. 보험사고가 나면 그 보험사고가 났다라는 거를 해야 할 의무, 통지 의무, 상법에서 배웠죠. 예, 보험가입자가 하는 겁니다. 당연히 책임 기간 중에 발생된 거에 대해서. 예. 그러면 이렇게 피해 발생 통지를 하면 재보험사업자가 당연히 손해평가반을 구성을 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가면 돼요. 피해 발생 통지를 하고 뭐 열흘 뒤, 20일 뒤 아닙니다. 지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이해를 하시고. 재보험 사업자가 다 하는 거예요. 재보험 사업자가 평가반도 만들고 그 평가반으로 하여금 손해평가를 실시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계약사항이나 이런 것들 다 손해평가반에 통보를 하게 돼 있죠. 예, 그래야지 손해평가반이 나가서 손해평가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은 그렇게 되고요. 예.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손해평가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손해평가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현지 조사서를 마련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보험 계약의 정보도 들어가 있고 어떤 조사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죠. 현지 조사서를 마련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현지 조사서를 손해평가반한테 주는 거죠. 예. 손해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예. 배부한다. 배부. 주체가 누구다?
재보험 사업자다. 재보험 사업자가 현지 조사서를 마련하고 손해평가반한테 배부를 한다. 그리고 그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 결과를 작성을 해야겠죠. 그리고 7영업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된다. 7영업일 이내. 최종 조사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이것도 새로운 규정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다만 하우스, 원예 시설, 축사 이런 것들은 7영업일을 초과해도 된다. 초과해도 된다. 7영업일 기억하세요. 7영업일.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서명을 받아야 되죠. 현지조사표 조사를 하고 나서 가입자의 서명을 받고 재보험 사업자한테 현지조사서를 갖다가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또는 나는 아예 손해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해평가 결과를 통지한 후 서명 없이 그냥 보험사업자에 제출하면 돼요. 통지는 당연히 해야겠죠. 당연히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 없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손해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 가입자에게 이것도 통지 반드시 하고 재보험 사업자한테 제출해야 한다. 서명 없이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하지만 통지는 해라. 통지는 반드시 해라. 재조사도 실시할 수가 있어요. 이건 7일이네. 7일이네. 재보험 사업자. 재보험 사업자는 재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언제부터?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입자가 신청하는 거죠. 재조사는 재조사 뭐가 잘못됐다 라고 가입자가 재보험 사업자한테 입증서류를 냈을 때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조사할 수 있다. 재조사. 그런 내용이죠. 자, 검증조사, 재조사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재조사는 가입자가 좀 이상하다, 이거 좀 다시 해달라 라고 했을 때 재조사하는 거고, 검증조사는 실제로 조사 자체,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를 갖다가 다시 한번 검증을 하고 살펴보는 거죠. 정부에서 할 수도 있어요. 농림축산식품장관의 검증조사 할 수 있고 재보험 사업자 자체가 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해서 하는 거죠. 일정 수를.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재보험 사업자나 이거를 위탁받은 보통 농공원이죠. 농공원에서 하죠. 항상 합니다. 이거는 검증은 실무적으로도 항상 해요.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증조사. 재조사하고는 틀리다. 검증조사에 따른 재조사도 할 수가 있고 이 검증조사를 했을 때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또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손해평가 거부와 같은 내용으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한테 통지한 다음에 재보험 사업자한테 제출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검증조사, 재조사 이런 내용들 아주 중요하죠.
실제로 손해평가 요령은 굉장히 짧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문구 하나하나 다 빠질 수 없는 문구들. 예. 자, 위탁기관이 검증조사. 아까 위탁기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농구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 결과를 재해보험 사업자한테 주죠. 예, 검증조사. 우리 농구먼에서 검증조사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어. 라고 사업자에게 통보를 해라. 예,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예. 당연히 실시해야 된다. 예. 자, 손해평가 단위. 그럼 손해평가를 본격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단위에 대한 거죠. 아주 중요하죠. 예, 이거 너무 많은 시험에 나왔죠. 예. 농작물은 농지별로 해야 돼요. 농지별. 뭐 번지별 이런 거 아니에요. 행정구역별 아닙니다. 농지별로 해야 돼요. 농지별. 그리고 가축은 어떻게 해요? 개별 가축별로 한 마리씩 돼지 한 마리, 소 한 마리, 뭐 사슴 한 마리 이런 식으로 한 마리씩. 단 벌은 벌 한 마리 아니죠? 예, 벌통 단위로 해야 되죠. 예, 중요합니다. 아주. 농업 시설물은 보험 가입 목적물별로 실시해라. 예. 아주 중요. 예,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의 시험에 나오는. 그래서 이 농작물의 농지는 도대체 뭘 보고 농지라고 하는 거냐. 예. 중요합니다. 농지. 지번, 필지 이런 관계 없어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리 몇 번지 이런 거 관계없이 농작물 재배는 하나의 경작지를 얘기해요. 예. 실제로 번지가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있는데 농지는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걸 하나의 농지라고 보는 겁니다. 필지랑은 상관없어요. 행정구역상 필지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 그렇죠? 농지별로 해야 된다. 농지별로.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농지에 대한 농지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손해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농지의 개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피해액의 산정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손해평가를 하는 업무 중에 보험가액, 그렇죠? 보험가액. 손해평가 업무 중에 보험금 산정은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보험가액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 다 나와 있죠. 예. 각 보장 방식별로 보험가액은 어떻게 산정을 해라 라는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것도 매번 나오는 거예요. 특정 위험 방식은 지금 인삼밖에 없습니다. 예, 인삼밖에. 가입 면적.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해서 산정한다. 그리고 적과전 종합 위험 방식. 사과, 배, 떫은감, 단감 이런 거죠. 예. 기준 수확량에 보험 가입 당시에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한다. 종합 위험 방식 뭐 여러 가지 있죠. 예, 대부분의 종합 위험 방식이에요. 예, 여러 가지 과수들 또는 벼 이런 밭작물들 이런 것들 종합 위험 방식인 것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평년 수확량이죠. 평년 수확량. 적과전은 기준 수확량이에요. 이거는 평년 수확량. 단위당 가격 곱한다. 그런데 생산비 보장은 뭐예요?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미리.
미리 보험 가입 당시 미리 보험 가입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 예, 생산비 보장 그렇다. 그리고 나무손해. 나무손해는 어때요? 요거 농지, 해당 농지 내에 과실 생산이 가능한 나무. 중요하죠. 과실 생산이 가능한 나무예요. 그냥 심어져 있는 나무가 아니라 농지 내에 심어져 있는 과실 생산이 가능한 나무로 규정이 돼 있어요. 예. 계속 제가 혼동될 수 있는 포인트 집어가고 있죠. 과실 생산이 가능한 나무. 예, 이렇게. 가입 가격 곱해서 한다. 예. 그래서 각 보장 방식마다 기준 수확량, 가입 가격, 종합할 때는 평년 수확량, 단위당 가격, 생산비 할 때는 보험 가액 미리 선정돼 있는 거, 나무는 심어져 있는 과실, 생산 가능한 나무, 이렇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가축과 농업시설물도 보험 가액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축,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의 보험 목적물의 수량 적용 가격, 이건 적용 가격이다. 적용 가격. 적용 가격을 곱한다. 적용 가격. 그렇게 키워드를 알고 가셔야 돼요. 네, 키워드. 그리고 농업시설물도 마찬가지예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에서 피해 목적물에 여기서는 제조달가액, 제조달가액이라고 하죠. 예. 실제로 비닐하우스가 바람에 날아갔어요. 예, 그 비닐을 갖다가 그대로 구매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금액,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 데 필요한 금액, 재조달 가액이라고 하죠. 거기서 내용 연수, 이게 몇 년, 5년 됐냐, 뭐 10년 됐냐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산정을 한다. 예, 보험가액은. 요거 원상 복구 비용을 말한다. 손해액은. 하지만 이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감가상각률을 정하여서 보험가액을 산정을 하라는 것이 규정이지만 별도로 산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손해평가 요령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2024년도에 이제 규정이 많이 바뀌었어요. 실무적으로 이제 많이 맞게끔 이제 조정이 됐죠. 그래서 요령 제17조에는 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라. 이게 제대로 됐는지, 이 요령이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를 갖다가 해라. 그리고 요거 손해평가 업무 방법서는 시험에 2차에 나오는 거죠. 요거 작성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손해평가 요령에 대해서 손해평가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하며 절차가 어떻게 되고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열을 한 거고,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부록에 나와 있는 거죠. 보험금이 어떻게 선정이 되고 수량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거는 마지막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